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교재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장. 10장의 제목은 경제 변동 입문입니다. 인트로덕션인데 경제 변동의 입문이라는 이야기는 실제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배울 내용이 경제 변동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입문 차원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고 나서 다음 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ISLM 모형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략한 설명 차원에서 지금 10장이 경제 변동 입문입니다. 자,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은 먼저 경기 순환에 관한 팩트들, 사실들, 전형화된 이제 팩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판단을 위해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을 실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거시경제학책 전반부에 배운 것은 장기 경제 모형입니다. 소위 고진학파적 모형이라고 하죠. 장기 모형인데, 자,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단기 모형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제 가격 경직성에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총수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 총공급을 소개한 뒤에 이 총수요 총공급을 합쳐가지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소위 수요 공급 곡선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죠. 그럼 그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제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나 충격이나 정책 등의 영향, 효과 아니면 변화를 끼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장에서 총수요 및 총공급 모형을 사용해서 이 두 모형을 사용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충격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의 내용 가지고도 어느 정도 현실 경제를 논할 수 있는 바탕은 됩니다. 자, 뭐 주요 개념들, 주요 개념, 용어를 이야기하면 먼저 충격이라는 용어가 필요하죠. 충격이 발생했다. 충격에 따라서 경제의 변화를 설명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충격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발생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공급 충격 또는 수요 충격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런 충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행지표, 그러니까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와 마찬가지로 경제에도 예측을 하는 걸 굉장히 예측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 문제 발생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걸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걸 만듭니다. 그런 것을 선행지표라고 하죠. 충격이 수요 공급 충격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안정화 정책, 뭐 다 배우겠죠? 대부분 다 알죠? 그 다음 오쿤의 법칙, 뭐 이것도 원론거시에서 배웠습니다. 총공급, 총수요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냥 수요, 그냥 공급이 아닙니다. 총수요, 총공급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개별 한 상품의 수요량이 모여가지고 있는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가 수요 곡선이고, 그 다음에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가 공급 곡선입니다. 그건 한 상품에 대한 이야기고, 거시경제학에서 공급 수요라고 하면 에그리게이트, 총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한 나라 전체의 공급량입니다. 한 나라 전체의 공급량이고 한 나라 전체의 수요량, 모든 물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 수요량을 합친 공급과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자를 붙이죠. 충격, 뭐 이런 것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첫 번째, 경기순환에 관한 팩터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했죠. 즉,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들인 거죠. 경기순환에 관한 사실들, 즉 경제에 관한 사실들입니다.
경제, 국가 경제에 관한 사실들을 알고 싶다. 그리고 설명하고 싶다라고 하죠. 그럼 국가 경제는 뭐냐? 국가 경제가 좋냐, 나쁘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경제가 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소득 또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이니셜로 Y라고 합니다. Y라는 것이 영어로는 일드의 이니셜입니다. 일드는 소득 개념이죠. 소득이죠. 그러니까 소득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소득하고 생산은 다른데, 소득하고 생산은 다르죠. 생산은 공장이나 기업이나 가게에서 만드는 것이 생산이고, 그 다음에 소득은 내가 받는 돈이죠. 그런데 그걸 일견에서는 소득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생산이라고 하죠. 하는데 그 왜 같이 혼용을 하냐 그러면 결국은 총액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총 생산된 액을 사람들이 소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때 소득을 생각할 때는 좀 넓게 소득을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득을 생각한다 그러면 개인 소득, 소비자의 소득을 생각하는데 거시기작에서의 소득이라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 개인과 그 다음에 기업이 갖게 되는 소득. 기업도 이익을 남기죠. 기업도. 그 다음에 국가도 가집니다. 국가도 가지게 되는 거죠. 국가도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지는 거죠. 그걸 기업에서 법인세를 받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소득세를 받고 중간에 뭔가 하면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같은 걸 받고 등등 여러 가지로 국가도 세금으로 뭔가를 받습니다. 소득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그걸 다 합쳐가지고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한 나라에서 총생산된 것은 결국은 그 나라 구성원들한테 다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분배된 것을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득 아니면 생산량, 여기서는 총량은 같다라고 우리가 결국은 그 분석을 하려는 액수 아니면 숫자의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은 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 가지고 경제를 알고 싶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어떤 변수를 바꾸면 되느냐? 소위 GDP, 생산 측면에서는 GDP라고 하고 그게 결국은 소득과 동일한 액수인데 GDP를 본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많고 적고 또는 빈부를 보려고 그러면 그걸 또 인구로 나누죠. 1인당 GDP를 봐가지고 1인당 GDP가 우리가 높고 낮고 작년보다 더 많아졌냐 적어졌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걸 봐가지고 경제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딴 나라에 비해서 잘 사냐 못 사냐 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뭐 총량으로 봐가지고 GDP가 큰 나라가 더 강대국이다. 그래서 G2, 뭐 G7, G5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GDP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즉 GDP라는 것이 우리가 경제를 설명하는 첫 번째 지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1학기 때 배운 것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GDP의 결정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 GDP Y라는 것은 소위 생산함수로 표현되고 결국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뭐 천연자원 그런 걸 투입해가지고 생산함수에 따라 가지고 나온 양이다 라는 것이 장기의 GDP 결정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뭐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물적 자본을 많이 늘려야지 성장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성장 이론의 셈입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 이론이고 우리가 2학기 때는 후반부에는 경기 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기라는 이야기죠. 이 장기 Y에서 우리가 그걸 Y바라고 표현했죠. 그죠? 1학기 때 Y에다 위에 선을 껐습니다. 그것은 평균값입니다. 장기값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개념적인 것이지 관찰되는 값은 아닙니다. 그럼 그 값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뭐 모형으로서 추정하기도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평균값을 하면 됩니다. 장기 평균. 뭐 최소한 5년 평균 또는 10년 평균값. 그럼 그게 우리나라의 Y바구나라는 거죠. 그게 Y바인데 평균값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현실은 평균에서 벗어나는 거죠. 현실에는 평균보다 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평균보다 Y가 더 많다 그러면 그때는 경기가 좋은 때입니다. 경기가 좋은 때다. 그리고 평균보다 Y가 그러니까 Y가 더 낮다. Y바보다 Y가 적다 그러면 경기는 나쁜 때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좋고 나쁘고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와이파이에서 항상 와이파이에 있는 순간은 아주 일시적이고 대부분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뭐 위로 벗어나든 밑으로 벗어나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기 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짜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 갔다가 그다음 평균을 벗어가 다시 또 위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GDP 성장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는 바로 GDP로 이야기하는 거죠. GDP로 이야기하는데 레벨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장률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또 쉽게 해석할 수 있죠.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준화되니까 0보다 플러스면 성장하고 0보다 마이너스면 뭐 퇴보하는 경제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거시경제학에서 대부분 쓰는 모든 용어는 실질 변수다라는 거죠. 여기서 GDP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GDP가 실질 GDP입니다. 실질 GDP. 실질 GDP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아니면 원론거시 때도 배웠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도 마찬가지고 소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재 우리가 딴 말이 없으면 다 이 변수는 실질 변수로 본다. 왜냐하면 이 고전적 그 이분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명목 변수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질 변수로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명목 변수의 문제 부분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화폐 이론에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할 때도 GDP 성장률이라고 하면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소위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실질 GDP 성장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심합니다. 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 3에서 3.5%다라는 거죠. 뭐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이거는 미국 사람이 쓰는 책이지만 요즘 미국이 장기 평균은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2% 전후.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심한 것이 뭐 당장 작년에 우리가 엄청나게 겪었죠. 아마 작년 미국 GDP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10% 갔을 겁니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단기적 일시적으로는 그 마이너스 10%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전 세계 뭐 경제가 엄청난 뭐 충격을 받았죠.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그건 그냥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동입니다. 가장 큰. 금융위기보다도 아주 더 큰 변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분기로 본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래도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몇 분기에 걸쳐가지고 악화됩니다. 악화됐는데 코로나는 이거는 뭐 한 번에 뭔가 모든 나라의 비행기가 스탑하고 모든 나라의 여행이 다 스탑해버리니까 그때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진짜 극단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고, 그러나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마이너스까지 가는 일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잘 없었지만 0%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뭐 3, 4%, 4, 5%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이 심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는 3에서 3.5%다. 이 이야기는 그냥 5년 평균을 해가지고 30년 데이터를 쭉 본다. 그러면 그 5년 평균은 결국은 여기서 안 벗어나더라는 이야기죠. 매년 값은 변동이 심하지만 그 5년 평균 값 정도는 5년마다 평균 딱 해가 6개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은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난다. 이게 일반적으로 경기는 이래서 우리가 순환을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환의 또 구성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다르냐. 구성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Y가 우리가 주 이제 분석 대상의 변수인데 이 Y를 나누면 뭐 나누는 것도 여러 차원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가장 활용성이 높은 지출 부분에서 나누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 4개로 나눈다고 했죠. 앞부분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정부 지출은 사실은 정책 교수니까 우리가 분석 대상은 아니고 순수출은 이제 개방 경제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소비와 투자죠. 소비와 투자를 본다 그러면 자 이거의 GDP의 변동은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 내 구성을 보면 소비 투자의 변동은 어떻게 되느냐. 소비와 투자는 GDP와 더불어서 변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내부 구성이 같이 변동하니까 거기 합친 것이 뭔가 하면 GDP 변동인 겁니다. 그리고 방향도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GDP가 늘어날 때는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GDP가 줄어들 때는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뭔가 하면 합쳐가지고 GDP가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진폭은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죠. 소비는 GDP에 비해서 변동성이 덜하고 투자는 대신에 변동성이 아주 심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GDP 변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 GDP 변동이 나오는데 방향은 같은데 두 변동이 소비는 굉장히 완만하게 변하고 투자는 굉장히 많이 변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봐서도 뭐 그럴 것이다라는 짐작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이 좀 준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소비를 줄이기는 힘듭니다. 반면에 뭔가 하면 소득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달랑 다 쓰진 않죠. 그러면 뭔가 하면 그거는 뭐 옛날 살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 넣은 것 가지고는 보통 반응을 잘 안 하죠. 그러면 저축을 했다든지. 그리고 항구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소비를 늘리는 셈이죠. 그런 식으로 소비는 변동성이 덜합니다. 반면에 투자는 기업들이 주로 하죠. 기업들이 하는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막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쁠 것이다 생각하면 그때는 올스탑이죠. 투자해봐야 뭔가 하면 다 손해보고 돈 날리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 투자에 대한 이 행동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죠. 침체기에는 실업은 증가하고 확장기에 실업은 감소한다. 실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경제 변수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GDP였지만 사실은 GDP도 다른 더 중요한 것 때문에 GDP에 관심을 가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고용입니다. 경제가 왜 중요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제대로 먹고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즉 일자리가 제대로 다 있느냐, 다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일하면 그 다음 거기서 월급을 받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관심이 있는 면유는 사실은 고용입니다. 고용인데 고용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은 조금 이제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GDP 경기에 좀 따라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것보다 더 큰 전체를 설명하는 변수로 주로 보는 것이 Y하고 P를 보죠. 물가하고 Y하고 P를 보는데 그 두 개만 보더라도 충분히 뭔가 고용까지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로 이루어진 모형으로 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Y하고 실업하고는 1대1로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같이 움직이더라. 근데 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더라. 거죠. 그래서 침체기라는 것은 Y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실업이 증가하고 침체기는 Y가 줄어드는 거죠. Y가 줄어들면 실업은 증가한다는 것은 고용은 늘어나는 겁니다. 고용으로 따져보면 반대죠. 물론 실업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같은 방향입니다. Y가 줄어들면 Y가 줄어들면 침체기는 Y가 줄어들죠. Y가 줄어들면 실업이 늘어나죠. 그러면 Y하고 실업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고용은 같이 움직이지만 고용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Y는 생산함수에서 K하고 L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L이 늘어나면 Y가 늘어나죠. 고용이 늘어나면 Y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과 Y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실업은 사실은 전체 노동량에서 고용량을 뺀 것이 실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하고 Y는 반대로 움직이죠. 침체기에 되면 실업은 늘어나고 확장기,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관계를 오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 두 변수적인 관계는 자명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논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소위 퀀터테티브한 관계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숫자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숫자적인 관계를 찾아본 것이 바로 오픈의 룰입니다. GDP와 실업 간의 역관계. 이거 두 개의 역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관계의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실업률을 1% 낮추려고 그러면 GDP가
얼마만큼 뭐 늘어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 관계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오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순환, 경제에 변동하는 가장 전형적인 팩터들이고, 우리의 좋은 모형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모형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정책적인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의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형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형을 가기 전에, 그 모형으로 가기 전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가기 전에, 오쿤의 법칙, 뭐, 부연 설명을 다시 한다 그러면 여기 있죠. 오쿤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Y하고 시럽하고의 실업률하고의 관계죠. 관계인데,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논리적인 관계인데, 그걸 이제 수치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온 것이 오쿤의 법칙인데,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다가 이 경제 성장, 실질 GDP의 백분율 변화, 뭐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변화, 레벨을 할 수 있고 변화를 두 개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레벨을 하고 하나는 레벨, 하나는 변화를 하면 안 맞죠. 안 맞는데 어쨌든 뭐 어느 쪽으로 하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둘 다 그 변화율로 봤습니다. GDP 증가율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변화분 하고의 관계를 매년 값을, 연간 값을 점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럼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런 점들로 지금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점이 놓여 있는 위치가 뭐 어떤 한 형태를 이루고 있더라. 그 형태라는 것이 어떤 한 방향으로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그 방향이라는 것이 이 선입니다. 이 선.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을 배웠다 그러면 결국은 이 데이터, 이 점들의 데이터를 주고 이 점들을 제일 잘 피팅이라는 것은 옷을 피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 직선을 구한 것이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하죠.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직선을 구하면 그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직선이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을 보면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은 음의 관계를 이루구나. 성장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반대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은 높아지는 그런 음의 관계를 이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그레션 해가지고 피팅 해가지고 선을 구해보면 이런 선이 나오더라. 경제 성장률은 3 빼기 2 델타 UT가 나오더라. 그 이야기는 실업률을 1% 줄인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실업률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 줄이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2%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1이다. 실업률이 1% 늘어났다. 1이다 그러면 늘어난 거죠. 실업률이 1% 늘어났다는 것은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2% 줄어든다. 그러니까 실업률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합니다. 타격성이 더 높죠. 뭐 그런 관계다. 물론 이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는 그거는 고정된 건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보면 뭐 이렇더라라는 이야기지만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가 하나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이제 다 해보죠.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오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은 실업이죠. 그죠? 실업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을 잡기 위해 가지고 성장률을 얼마를 더 높여야 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장을 높일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론하고 뭐 그 다음에 전반부에서도 배운 내용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자, 전반부 내용하고 후반부 내용의 관계다라는 거죠. 경제학에서 이제 뭐 미시 있고 것이 있고 다릅니다. 미시에서는 장기, 단기 할 때는 장기는 뭐 공급곡선 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공급곡선은 장기 공급곡선, 단기 공급곡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공급곡선, 산업의 공급곡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는 미시경제학에서의 장단기 구분은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만큼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필요하면 짓다가, 아니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문 닫고 나오는 그 기간까지를 다 이야기가 우리가 미시에서의 장단기죠. 근데 거시경제학에서는 다릅니다. 거시경제학에서의 장기와 단기는 다른데, 거시경제학에서의 장기라는 것은 가격들은 신축적이며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다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죠. 반응한다라는 이야기는 반응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 그게 석유 파동일 수가 있고, 전쟁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기술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코로나 사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충격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경제 변수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 균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반응이 다 끝나고 난 뒤가 장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신축적으로, 반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반응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고 물가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가지고 수량까지도 다 변하게 되죠.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변합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물가나 가격은 충격이 처음 왔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당장 반응을 하진 않죠. 반응을 하진 않는데,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때 따라 가지고 뭐 점점점 더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충분한 시간,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돼 가지고 충분히 반응하고 난 뒤의 시간을 우리가 장기라고 얘기하죠. 단기는 많은 가격들이 미리 정해진 수준에서 비신축적인 것을 단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초단기는 당장이죠. 어떤 충격이 발생해도 지금 당장은 가격이 안 변합니다. 그게 이제 초단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식으로 가격이 충분히 변하지 않았을 때, 가격이 충분히 안 변했다 그러면 그만큼 반응을 또 못하는 거죠. 그런 거를 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운 모형을 장기 모형이라고 하죠. 그 장기 균형, Y나 아니면 P나 인플레이션 레이트나 아니면 실업률, 자연 실업률, 이런 것들이 다 반응하고 난 뒤에 결국 최종적으로 가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장기고, 단기에서는 많은 가격들이 비신축적인 경우, 비신축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 제도적인 원인, 아니면 뭐 관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정보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대부분은 뭔가 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라는 얘기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 아직 잘 몰랐어. 알았더라도 아직 판단을 덜 했어. 판단을 못 했어. 시간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비신축적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거시경제학에서의 기간의 차이입니다. 장기와 단기의 차이고, 가격들이 비신축적일 때 경제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축적일 때에 대한 경제에 대해 가지고는 1학기 때 다 배웠습니다. 고전학파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비신축적일 때, P가 변화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뭐 앞에 전반부에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면 소위 가격이 신축적일 때, 모든 물가 가격이 신축적일 때 생산량은 공급 측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본과 노동의 공급량과 기술 수준. 그래서 내가 생산함수라는 이야기를 했죠. Y는 얼마냐? 그러면 한 나라 GDP가 얼마냐? 이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동량, 그 다음에 자본량, 그걸 생산함수에 집어넣으면 소위 기술하고 결합해가지고 나오는 양이 Y다라는 거죠. 즉, 그 나라의 GDP, 생산량은 주로 공급 측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내용입니다. 배운 내용이고, 이게 가격이 신축적일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죠. 다 실질 변수만 본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가격은 다 신축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질 변수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 변화는 단지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고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장기에는 그렇죠. 장기에는 이것들이 뭐 전혀 Y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이것은 완전한 가격의 신축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한 가격 신축성을 가정합니다.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죠. 즉 장기 분석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가격이 신축적이지 않다라면, 가격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 하면, 자, 가격이 신축적이냐 신축적이지 않냐, 아마 원룸 거실 때 그런 걸 배웠을 겁니다. 어떤 서베이 같은 걸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미국 데이터지만 미국에서 모든 상품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격을 1년에 몇 번 바꿉니까? 가격을 그러니까 바꾸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든 기업들의 생산자한테 다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바꾼다라고 합니다. 가격 조정을. 그러니까 제일 가격 조정을 자주 하는 것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우리나라의 대부분 주유소는 매주 가격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 일요일 밤쯤, 월요일 새벽에 보통 정유소에서 그러니까 정유업계에서 그 주의 가격을 적경해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유소는 그걸 반영해 가지고 가격을 바꾸죠. 그러니까 제일 자주 현재 가격을 바꾸는 것은 아마 주유소일 겁니다. 주유소고, 그 다음 그 외에 뭐 슈퍼 가면 슈퍼에서도 가격을 굉장히 자주 바꾸죠. 들어오는 양은 차이 없는데도 뭔가 하면 그 가격끼리, 대규모 할인 매장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최저 가격 경쟁 뭐 등등 하면서 계속 바꾸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보면 거기서도 뭔가 하면 서로 우리가 사람들이 최저 가격을 보고 소팅해 가지고 물건을 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꿉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재가 직접 사는 물건 가격들은 그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꽤 많이 바뀌는데, 그게 반해가지고 생산재 중간재는 가격 변동이 적어요. 생산재 중간재는 몇 년 만에 가격을 한번 바꾼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가지고는, 물론 이제 아마 그게 한동안 한 20년 전 데이터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빨리 자주 바꿀 겁니다. 인터넷 쇼핑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변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 10년 전 데이터인가 보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평균 1년에 한 번 가격 바꾸더라. 그 이야기는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격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안 움직이더라 라는 거죠. 생산과 고용은 신축적으로 안 움직이더라, 비신축적이더라 라는 것은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번 학기의 배울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량과 고용은 또한 수요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신축적이다 그러면 생산량은 공급 측면, 노동과 자본 뭐 이런 거에 따라 기술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격이 비신축적이다 그러면 생산량과 고용은 정부 지출, 세금, 금융정책, 소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의 외선적 변동, 이런 요인에 따라 가지고 좌우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Y가 Y바만큼 생산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뭐 사람들이 위축됐다. 그럼 당장 처음에 위축되면 굉장히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위축되게 되면 사람들이 허리를 조급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졌을 때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당장 소비를 줄여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소비가 줍니다. 뭐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뭐가 발생했던, 일단적으로 뭔가 하면 나쁜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 생산되어 있는 Y만큼 생산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안 팔리고 남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뭐 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팔리니까. Y가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변동 자체가 Y를 변화시킨다. 가격이 비신축적이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여기서 처음 이 장에서 볼 내용은 이 모형입니다. 가격이 비신축적일 때 이런 것들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을 배울 겁니다. 그 모형을 우리가 이제 가장 인트로덕션 모형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ADAS 모형.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 변동과 정책을 염두에 둘 때 사용하는 그런 패러다임, 그런 모형입니다. 그런 모형이죠. 뭐 총자를 빼면 그냥 수요 공급 모형이죠. 그러니까 거의 경제학 미시부터 오던 그 모형하고 동일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총자가 붙었다고 그랬죠. 미시에서는 뭔가 하면 각 개별 상품별로, 산업별로 수요 공급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거시에서는 그 나라 전체 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큰 차이가 뭐가 나냐, 그러면, 미시에서는 개별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간에 있어가지고 대체성, 아니면 보완성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거시에서는 대체성, 보완성은 전혀 없어요. 저는 것이 총수요, 총공급에 뭔가 하면 모든, 그 나라의 모든 물건이 다 있습니다. 딴데 거기에 빠지는 물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제나 아니면 대체제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시에서 보는 수요 공급 국수능하고 제일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은 물가 수준과 총 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P가, 미시에서는 P가 뭔가 가격이었죠. 가격이었는데, 거시에서는 그 프라이스에다가 S가 하나 더 붙습니다. S가 붙으면 가격들이 아니라, 그게 이제 번역 자체가 물가로 번역이 바뀝니다. 프라이스에 S를 붙은 걸 가격들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용어입니다, 완전히. 물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시에서 Q가 됐던 것이 거시에서는 Y가 되는 거죠. 총생량, 총생산량. 이 두 개가 어떻게 관계를 이루면서 변화되는지를 나타내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 소위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제가 단기와 장기에 어떻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보게 될 겁니다. 단기와 장기에. 처음에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것은 가격이 점점 더 신축적이 되면서, 완전 시축적으로 넘어가면서 그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장에 살 내용에 대한 이것도 이제 인문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형을 배웁시다. 이 모형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총수요부터 봅시다. 총수요 곡선은 물가하고 총수요량하고의 관계죠. 물가하고.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가격하고 그 물건의 수요량하고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총수요 곡선도 물가하고 총수요량하고의 관계가 총수요 곡선입니다. 이 총수요 곡선을 여기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소개하는 이 장에서는 화폐 수량설에 근거해서 단순한 총수요 이론을 일단 사용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총수요 곡선을 유도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는 소위 케인즈의 소비 이론, 투자 이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 다음 장에 가면 그 순수축까지 집어넣어가지고 CIGNX의 합으로서 총수요 곡선을 유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배울 본격적인 총수요 곡선의 유도고, 상당히 그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화폐 수량 이론으로서 총수요 곡선을 먼저 유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 화폐 수량 곡선을 수량 방정식으로 총수요 곡선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일단 화폐 수량 방정식을 써봅시다. 이것은 MV는 PY죠. PY.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 제일 왼쪽은 거래량입니다. 총 거래량이고 오른쪽은 왼쪽은 화폐량이고 오른쪽은 총 거래량입니다. 총 거래량인데 이 화폐라는 것은 통화 지금 이걸 이제 화폐량을 보기 나름이지만 지폐를 볼 수가 있고 통화량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M1을 볼 수가 있고 M2를 볼 수가 있고 M을 보긴 나름이지만 어떤 M을 쓰든지 간에 개념적으로 제일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현금 발행액 생각하면 됩니다. M이 현금 발행액이고 그 다음에 거래를 위해 가지고 그 현금 발행액이 여러 번 사용되죠. 그래서 사용된 횟수를 우리가 유통속도 V라고 이야기합니다. V고.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다 거래가 된 겁니다. 거래가 된다. 그죠? 그럼 거래된 그 액수는 얼마냐? P 곱하기 Y다. P 곱하기 Y. 실제적으로는 이게 P 곱하기 Y가 아니라 P 곱하기 T입니다.
거래량하고 GDP는 다릅니다. GDP보다 훨씬 더 거래량은 많습니다. 많지만 사실은 이제 거래 데이터도 있긴 있지만 뭐 그게 경제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 거래량 또는 거래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GDP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경제가 클수록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죠. 적을수록 거래량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체해 가지고 우리가 P 곱하기 Y, 그 트랜잭셔널 Y로 대체하는 거죠. 대체해 가지고 이 관계가 나온 겁니다. 이 관계가 나온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수량 방정식이죠. 수량 방정식이고, 여기서 M하고 V가 주어져 있을 때, M하고 주어져 있을 때, M이라는 것은 통화량이고, V가 유통속도죠. 그죠? 유통속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주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금융 관행이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고, 통화량은 또 외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양은 이게 P 곱하기 Y다. 라는 것은 P하고 Y는 역의 관계에 있다. 라는 얘기죠. 이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P하고 Y는 역의 관계에 있다. 즉, P하고 Y는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P가 오르면 Y가 떨어지고 반대로 Y가 떨어지면 Y가 오르면 P가 떨어지는 두 개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총수요 총론과 PY 스페이스에서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총수요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의 관계다. P가 떨어지면 Y가 늘어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간단하게 화폐 수량설 관계에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우하향하는, 기울기가 우하향입니다. 우자가 빠졌네요.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가 수준의 상승은 실제로 화폐 잔고를 감소시켜가지고 재고와 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식에서 설명보다는 그럼 개념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왜 그래 되느냐라는 거죠. 왜 반대로 봅시다. P가 상승하면 Y가 주냐 하는 거죠. 소비가 주냐, 지출이 주냐. P가 상승한다 그러면 실제로 화폐가 잔고가 준다라는 겁니다. P가 상승한다 그러면 총 화폐 가지고 쓸 수 있는 실질량이, 화폐의 실질량, 명목량은 그 정도 됐는데 P가 올라간다 그러면 화폐의 실질량이 주는 거죠. 줄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준 셈입니다. 실질 쓸 수 있는 여력이 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가 주는 거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수요 곡선이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하겠죠. 이동을 한다. 이 총수요 곡선은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다양한 변수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한 식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일단 그 식 내에서 가지고만 설명을 해본다 그러면 그 식 관계에서 이걸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변수, 그리고 흔히 많이 발생하는 변수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 는다 그러면 P, Y 둘 다 P 곱하기 Y 자체가 늘 수 있습니다. 유통속도는 그대로 있고 통화량은 는다. 그럼 왼쪽 변이 늘어나면 오른쪽 변 P 곱하기 Y는 상승하는 거죠. P 곱하기 Y가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총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통화량이 늘게 되면 이 총수요 곡선은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준다 그러면 이 총수요 곡선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화량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